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오늘 가슴 뛰게 하는 손님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기획사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칭 소송 디자이너, 헌법소송 기획사 대표라고 하십니다. 박경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네.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국민TV 스튜디오? 처음 와보셨죠? 예. 여기 뭐 공간이 넓은데 뭐 밖에 스트로브 라이트를 놓고 춤을 춰야 되는 이런 공간인데 앉아서 이렇게 교수님이 힘을 인터뷰를 못 해주시면 하니까. 됩니다. 하나씩 네. 하나씩 그 작은 공간들 채워 전 나갈 겁니다. 와서 춤출게요. 제가 오늘 박 교수님 모시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 교수님은 법대 교수님, 게다가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 전선에서 최전선에서 선봉에 나서 계시는 그런 이미지로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삶이 아주 재미난 사람이에요. 정말 가슴 뛰게 들으셔도 좋을 만큼의 인생에 아주 재미난 아리랑 곡선을 그리면서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현안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꺼내시면서 저를 괴롭히셨어요. 저 오늘 컨셉은 인간 박경신입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요? 뭐 그런 정도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그 아리랑 곡선을 얘기하신 게 이제 그 김두식 교수하고 했던 그 인터뷰 네. 지금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우리 분단 사회에서 그 정도 사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전 거의 그런 사연 없어요. 아, 그래요? 역사적으로 부족한 존재인가요? 박경신 교수님을 섭외를 생각하면서 오시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되나 여러 가지 면에 생각을 해봤었어요. 또 하나 생각한 컨셉이 있어요. 이건 정말 책으로 쓰셔도 아주 먹힐 거예요. 혹시 요새 가게가 어려우시면 꼭 출판해 보세요. 그 홍정욱의 뭐 7막 8장인가요? 6막 7장인가요? 7장. 예, 능가할 겁니다. 그 안면도 초나이 하버드대 물리학과 가다. 그래서 요새 입시에 고민이 많으신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감이 되는 서적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국민방송이 그렇게 섹시한 제목으로 우리 박경신 교수님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잠시 했었어요. 요새는 하버드들 많이 가요. 안면도 초나이가 하버드 대학을 가다. 안면도도 이제 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유, 참. 저는 그 미국에선 섬소년 친구들 사이에서 하여간 섬에서 와서 오늘 이 방송으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박경신 교수님이 뭐 여러분들 미국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 박경신 교수님이 안면도가 개발되기 전 그 섬 아이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과기고가 아마 처음 맞습니다. 예, 국가에서 네. 마구마구 장려되고 있던 시절에 과기고를 들어가셨어요. 네. 그때는 뭐 S대 뭐 Y대, K대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정예부대였죠. 국가 엘리트 영재교육 그렇죠. 요즘 주가가 뜨고 계시는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 소유라는 그런 루머가 돌았던 과학고등학교 3기입니다. 3기.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게다가 고등학교를 그냥 다니시다가 유학을 가신 게 아니라 되게 독특한 이력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과기대를 합격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주 평범한 공립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유학을 가셔서 그 안면도 영어로 콩글리시가 아니라 정말 앙글리시로 미국에 가셔서 바로 공립학교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그 사연 얘기 본인 입으로 직접 한번 해봐 주세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가볍게 시작해서 진지한 얘기, 나라 얘기 하시도록 해드릴게요. 나라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본인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민을 가실 준비를 착착 하셨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애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알려주면 안 된다. 이민 간다는 걸 알게 되면 공부를 안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민 가기 한 일주일 전까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시험 다 보고 결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민 가는 그렇죠. 저는 거였어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86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86년도. 네, 86년도. 그러니까 87년도에는 이제 카이스트 다닐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가게 됐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가서 처음에 이제 그냥 끌려갔죠. 끌려가서 사실 저는 그때 되게 허망하기도 했는데 너무 어려서 그렇게 허망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 왜냐하면 3년치 공부를 1년 동안 죽으라고 했으니까 코피도 쏟고 그러면서 해서 합격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그게 다 필요 없는 데로 이제 가버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되게 허망하실 거예요, 그죠?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근데 그 사연 하나하나 지금 본인이 못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씩만 보충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카이스트에 들어가신 것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최고의 성과였죠. 그 당시 부모님은 자랑에 맞지 않았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꿈은 그 이상이었거나 아니면 그것과 다른 차원이셨던가 봐요. 여기 계신 박경신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을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잠시 가족들 모두 이민 가는데 같이 들어왔다가 너는 내년에 대학 준비해야지 이러고 데려가셨다는 얘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를 속아서 갔다고. 그렇죠. 저는 이제 되게 하여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참고로 1학년 때 이제 준비시켜서 카이스트 집어넣고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나중에 평가가 돼서 저희 대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저희 과학고등학교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튼 속아서 갔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에도 아픈 저희 현대사가 묻어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이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아들을 미국에 데려갔을 때 그 당시 그 연배의 부모님들께서 더 좋은 부경화를 생각하고 가셨겠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갈 거다라고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마 박경신 교수님의 조부님과 관련된 가족의 사연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대사에 또 한 페이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기 계속 쑥스러우신가 봐요. 지금도 머리를 끄적이고 계세요. 쑥스럽기도 하고 네. 사실 작년 한겨레 신문에 사실 자세히 나왔던 얘기라 한겨레 신문에 참조하세요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요? 조부님이 일제시대 직후에 해방 직후에 관련해서 현대사에 그런 휘말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자제분들이 저희 쉽게 저 혼자 쉽게 그냥 풀어드릴게요. 자제분들이 저희 집 안면도 지주였어요. 지주.
예. 예. 예, 저희 할아버님이 땅이 많아서 지금 그 안면도 그 차부 땅이 저희 할아버지 땅이었어요. 차부라고 하면 이제 버스 터미널 있는 예. 노른자의 땅이죠. 예. 가지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왔는데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지주인 분을 갖다가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오. 근데 안 하시면 또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셨죠. 그러니까 전쟁 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주는 계급성에는 어긋나나. 네, 지주는 막 자비반 시키고 땅 뺏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국군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고초를 아주 많이 겪으셨죠.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걸 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니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저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그런 충고를 저한테 이제 계속 해오셨고, 저희 그 누님 도 사실 그 당시에 저희 섬에서 여자가 대학 간 적이 없었어요. 누님 두 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작은 누님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대학교 가는 경우도 많지 않았지만 시골에서 특히 여자를 대학 보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뭐 그 당시 많이들 그랬지만 특히 지방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가면은 민주화 운동에 정말 투신을 깊이 하셨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던 게 지방에서 보던 거하고 서울 가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되게 열심히들 하셨고, 뭐 저희 누님도 저기 학생 운동을 그렇죠. 하셨나 봐요. 예외 없이 사실 열심히 하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네, 방학 때마다 오면서 뭐 농민가 이런 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동생한테, 고등학생 동생한테. 고등학생도 아니지 중학생이지 그때는. 그러다가 교육을 가족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 아버님 너무 두려우셨던 거죠. 과거의 경험하고 그렇죠. 맞물려서 두려우셨던 그러다가 이제 저 딸이 결국엔 감옥에 가겠구나. 그걸 예감하시고 특히 저희 누님이 우리 이재정 변호사하고 비슷하게 NL계였어요. 아이고 이런. 그래서 저는 학생운동이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해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뭐 학생운동은 훈장도 아닐 뿐더러 부끄러운 일도 절대 아닌데 그 어느 것도 아니지만 과거의 경험이지만 제가 뭐 오히려 같이 힘을 못 보태서 미안한 사람인데 제가 가끔씩 국가보안법 변론을 하면 우리 사회에선 매도가 되더라고요. NL이라는 등, 뭐 종북이라는 등. 예, 그런 맥락에서 농담하신 거겠죠. 이것도 트라우마인가요? 아니, 품성이 너무 좋아. 예, 품성. PD가 되게. 이거 청취자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 하다 걸리면 이제 더 심하게 걸리니까, 절대로 내 딸 감옥 가는 거 볼 수 없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이제 이민을 가신 거죠. 가셨는데. 누님의 활동과 과거의 경험과. 그렇죠. 등등을 고려하셔서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게 된 거다. 한국 땅에서는 이제 행복한 가족의 미래를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민을 가신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누님도 굉장한 분이세요. 결국 뭐 미국 가서 단단히 역할을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이 89년도에 방북하기 1년 전에 이제 저희 누님이 LA에서 미주동포 대표로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주 청년 조국 통일 협의회에서 남녀 2명의 대표를 맞습니다. 북한에 전에 먼저 파견을 했었다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그 여학생이 바로 박경신 교수님의 누님이셨대요. 예, 맞아요. 중학교 동생을 의식화 교육을 시키셨던. 결국 아버님의 이민으로도 알고 수 없었던 그 운동에 대한 사회 변혁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던 거죠.
아주 흥미진진한 가족사 아닌가요? 우리 그 표현의 자유만 역설하시던 박경신 교수님의 또 다른 면이 엿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저희 애도 뭐 그릇 같은 거 주면서 야 이거 깨치지 않게 조심해서 들고 와 그러면 이제 그릇만 보고 가다가 이제 발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릇 깨트리고 애도 다치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너무 그 과거의 이 아픔을 아버님이 이제 피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었으면은 뭐 그렇게 심하게 좀 찍힐 일 안 했을 텐데 이제 미국에 가니까 북한에 갈 수가 있어서 예. 네, 다녀오시게 되고 한국의 통일운동이 이제 당국의 감시에 의해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을 때 어떻게 보면 물꼬를 틀어준 역할을 했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 활동의 주역이셨던 거죠. 그럼 활동은 그런 평가를 받는데 저희 누님이 그런 평가 받는지는 모르겠고 여튼 88년도에 이미 이제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남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제 남한에서도 학생 대표 보내려고 했었고 네. 이제 그때 이제 자유로에서 다 막혀버리니까 네. 89년도에는 이제 외국으로 보내자로 해서 임수경 의원 네네네. 보냈던 거죠. 예. 그래서 요즘도 임수경 의원 만나면 누나 같고 그래요. 네. 여튼 네. 그렇게 해서 이민을 가셨는데 뭐 가서 참 지금 부모님들 뭐 영어 사교육 열풍 그렇게 오르셔도 가기 힘든 그 하버드 물리과를 가셨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제도가 저희 나라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 공립학교라는 게 얼마만큼 소외된 교육기관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공립학교에 어떻게 보면 처박혔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방치된 학생이 하버드대 물리학과를 갑니다. 근데 언제 어디선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있었던 경험이 너무 귀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옛날 얘기라서 이럴 줄 알았으면 예상 질문 받아보고 애잔하게 더듬어 보세요. 그 이성적인 내만 자꾸 자극을 하지 마시고요. 아련하게 과거도 이렇게 잔잔히 더듬어 보는. 글쎄요. 제가 이제 15살 때 뭐 학부모이신 분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학부모는 아니고요. 들은 아신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는 사람이 아니라 호르몬 덩어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가요? 네, 거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 생각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하는 것도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막 자유롭고 통제가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이제 거의 중등 교육의 상태였으니까 그때 가서 과학고등학교 때 뭐 고생했던 거 과학고등학교 가서 이제 놀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뭐 세계 악의 소굴 할리우드가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다 풀었죠. 저는 사실은 뭐야 그러고도 그러면은 하버드대 물리과를 갔다는 아니 근데 공부를 중등교육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배워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시험을 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 같은 거는 미국 같은 경우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대학교의 대학교 인정 과목.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미리 그 과목들을 해두면 대학교 가서 대학교 연한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년제를 3년에 마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AP 과목이라고 하는데 미리 대학교 수준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하면은 이제 대학교를 더 짧게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럴 때만 공부하는 게 미적분이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 한국에서 이미
그 책 뭐죠? 수학 정석. 예, 수학의 그렇죠. 정석. 저희 대학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예, 실력 정석인가? 예, 그렇죠. 그것까지 다. 기본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렇죠. 그랬어요. 예, 제가 또 성문 종합 영어도 저 뒤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것까지 다 하고. 그래서 정말 미국의 시험 제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수월하게 공부해도 되는 그렇죠. 상황.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영어라고 해봤자 그때 우리나라에 뭐 회화를 공부할 수 있는 마땅한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 생각하면은 이제 딱딱 끊어지는 영어밖에 못 하시던 분들이셨는데 그 영어로 미국에 가서 바로 공립학교에 또 적응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저도 집에 가서 뉴스 보고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마약 단속하고 하면 항상 뭐 1, 2, 3일을 LA 내에서 그런 학교더라고요. 소수민족 많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이민노동자 변론을 하는데 미국에서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예. 소수민족 그 공립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렸던 경험이라는 뭐 그런 계급성의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잘 나가고 성공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냥 그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특히 물리학과에서 지금의 모습은 뭐 교수님이지만 어쨌든 변호사로까지 연결이 되는지. 근데 미국은 변호사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100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000명이 안 될 거예요. 네네. 10,000명은 넘었어요. 10,000명 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변호사 수는 한 100배 정도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물리학했던 뭐 선배 동기들도 여러 명 사실 변호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도 제가 변호사가 아니셨잖아요. 그냥 활동하는 변호사님이셨는데. 그러니까 물리학을 그만둔 이유는 그 서승 선생님이라고 예. 그러니까 조총련계 제일 동포셨는데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예. 박정희 정권 때 유학을 하신 거죠. 하시다가 간첩단 사건에 이제 조작되어서 예, 그 당시에 옥고를 치르시다가 간첩단 조작 사건이 많았죠. 그렇죠. 예. 참 간첩단 조작 사건은 사건이 어디 간첩단 사건 조작인지 간첩단 조작 사건인지 말하기도 어렵네. 네, 그런 옥고를 치르시면서 이제 계속 고문을 당하셨죠. 그 간첩 임을 불러 내지는 이제 전향해라. 그래서 그 고문당하는 그 고통을 이제 더 이상 이기지 못하시고 겨울에 그 석유난로에 뛰어드셔서 전신 화상을 입으십니다. 그리고서는 10몇 년 만에 이제 동생 같이 잡혀 들어갔다 먼저 나왔던 그 서준석 씨의 계속된 석방 노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오신 다음에 고문 반대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분이 되시죠. 비주얼하게도 상징적이시고 고문의 흔적이 온몸에 남아 계셔서 그거를 이제 저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캠퍼스에 오셨어요. 하버드 때 캠퍼스에 그쵸. 오셔서 오셨고 뭐 강연을 하러 오셨나요? 하여간 그때 제가 거기서 뭐 한인 학생회 뭐 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서 누구 오시면 뭐 어떻게 뵐 기회가 있고 그랬어요. 그때 저기 이철 의원 이런 분도 뭐 다녀가시고 뭐 그런데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게 될 기회가 있는데 저는 그때 이미 사실은 가슴에 바람이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뭐였냐면 제가 한 3학년 때부터 거기 이제 제 동료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래서 그 한국적인 것, 문화적으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상당한 갈급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때가 이제 저희 누님, 방북 이후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왜 누나가 이렇게 우리 가족을 못 살게 굴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이제 원인들을 뭐 살펴보고, 그 당시 지금 하시려는 얘기 혹시 풍물패 얘기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갈증, 문화적, 한국 문화에 대한 갈증과, 그렇죠. 그러니까 2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갈증과, 전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만나서, 풍물패도 하고, 네,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풍물패가 정말 그때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제, 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코리안 컬처 나이트 하면 뭔지 다 아세요. 뭐냐면, 한국 문화의 밤이라고 해서, 어디 가든 이제 한국인들이, 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한국인들끼리 축제로서 뭐 1년에 한두 번씩 네네. 어떤 그룹이든지 이렇게 해요. 퍼포먼스를 하고. 그렇죠. 퍼포먼스 하면은 항상 태권도 시범 격파하고 저 부채춤. 부채춤. 항상 이런 거였으니까 너무 참 식상한 거예요. 아니 태권도 부채춤이 뭐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패턴화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풍물을 이제 들고 나가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게 요즘 힙합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시끌벅적하고. 리듬 같은 것도. 그리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영남가락 같은 거 할 때 이제 상쇄 부쇄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말발굽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재즈 세션 하는 거 하고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저 상쇄하던 상쇄하던 친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음악도 접목시키고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국 동북부 지역의 아시아 문화의 밤이나 한국 문화의 밤에는 많이 불려다녔죠. 거의 뭐 투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하도 많이 다니게 돼서, 이게, 차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현대 엑셀을 샀어요. 아니 지금 한국의 혼을 불러오시는 게 아니라 기교에 능하셔가지고 공연을 원정을 다니시고. 여튼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차를 샀다는 얘기도. 근데 결국 그 팀원들을 실어 나르던 차가 봉고차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승용차였어요. 현대 엑셀. 아니 사물놀이니까 우리가 뭐 끼케바 한 7명 돼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5명이나 4명으로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움직이고 했죠. 여튼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그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서승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오기 전에는 저희 풍물패가 제일 먼저 했던 행사가 뭐냐면 피코 코리아라고 미국의 전자 부품 만드는 피코라는 회사의 자회사 피코 코리아가 있었고, 그 회사가 피코가 한국 자회사를 철수시키면서 거기 일하시던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 제 나이겠죠. 한 100여 명 되는 분들한테 임금을 체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총액이 사실 1억 조금 넘는 그 정도 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아주머니들이 임금을 받겠다고 모금을 해가지고 미국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이 제3세계에 가서 하는 이제 노동 착취에 대한 어떤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돈을 찾겠다라고 해서 피코 본사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그래서 보스턴에서도 이제 모금 행사를 했는데, 그 모금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때. 그 측면 지원을 현지에서 하셨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 연대 활동들 바람이 들 대로 다 들어있던 상태였고. 그런 바람이셨군요. 네, 그때 예. 이제 서승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마지막 이제 불을 지피신 거네요. 아니죠. 불을 지핀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서승 선생님과의 만남을 너무 이제 이게 미스틱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물리학을 이제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물리학자가 돼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면 물리학을 하려면 최고가 돼야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전혀 최고가 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물리학 포기하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뭐 법 쪽으로 가려고 한 건 아니고 로스쿨 말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래서 또 공부가 쉬웠어요로 막 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반인들의 정서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방송의 흐름을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로스쿨 혹시 제가 자랑질할 때도 이런 느낌이셨나요?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로스쿨로 가시면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사업을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로스쿨 졸업하시고 변호사가 되신 이후로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행적을 이제 저희가 어느덧 듣는 걸로 봐서는 뭐 저희 이민자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소수민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사소하게는 뭐 이제 뭐 임대차 관련한 뭐 그 주차장에서 계약서를 뭐 이렇게 날인했다 뭐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네. 그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막 정말 당사자인 것처럼 현장에서 뛰는 그런 변호사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인권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셨더라고요. 에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그렇게 오래 하진 못했고 아직도 그 편견이 좀 저한테 남아 있는데 이민 노동자들 변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했던 게 체불임금 받아주고 매우 간단한 건데 체불임금도 미국에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체불임금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체불임금까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에 기존 노조, 그러니까 대형 노조들이 대형 노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상당히 넓다. 예. 그래서 제가 제 고객들 중에 가장 많은 그룹들이 이제 식당 노동자, 또 봉제 공장 노동자들, 또 청소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의 경험에 비춰보면 노조, 그러니까 거대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이 사회 변혁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 지도부에서 계속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네. 개인의 얘기를 하면 늘 사회 문제로 치환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늘 이제 논리적인 논쟁 가운데서는 이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으신데 그 본인의 얘기를 하시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는 모습도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순수하시고 귀여우시네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식당 노동자, 그다음에 체불임금 뭐 등등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때 우리가 미국으로 많은 분들이 이민 가셔서 겪는 현실하고 너무 데칼코마니 같이 똑똑 떨어지는 이슈들을 얘기하고 계셔서 제가 아까 말씀 도중에도 이런 흥분의 순서를 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한국의 이제 금속 노조나 이렇게 큰 노조에서 비정규직이나 그러니까 아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네네. 대해서
이제 교회로 말하면은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 그 활동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미국에서도 느끼고 한국에서도 또 똑같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뭐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활동 뭐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최근에 목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시다가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 처음에는 아마 뭐 그 모대학 한동대학교 네, 한동대학교죠. 모대학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겠네요. 한동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굉장히 큰 자본을 들여서 아마 우수 강사진들을 기존 대학 시스템하고 다르게 이제 인적 물적 설비를 다 갖추던 그 시기에 아마 영입이 되셔서 어떻게 보면은 잠깐을 예정하고 오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2년 계약하고 사실 그것도 1년만 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해야 된다고 해서 2년 계약하고 이제 들어왔었고 근데 어떻게 그 2년의 계약을 이렇게 거의 종신이나 진배 없는 계약으로 이어가시면서 한국 사회에 이런 영향들을 이런 영향들을 악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영향들을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오랜 시간을 한국에 머무르게 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 영구적으로 머무르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건 뭐 본인의 오늘의 삶을 보면 그걸로 아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앞으로 뭐 다른 삶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교수님은 뭐 한국에 살고 계신 거고 한국인으로 한국에 머물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구하고 싶은 게 주로 그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유목민 문화, 그 현대인이 유목민으로서 가지는 자세,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작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프랑스 철학자들의 무슨 책으로 접하고 뭐 이러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막상 사람을 보면은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귀속시키고 규정하고, 넌 어디에 살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한국에서 너무 이제 우리가 갇혀 살면서 그런 것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국제회의 같은 데 나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한국이 이건 꼭 정치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뭐 사실은 자기네가 유럽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르고 또 근대화도 훨씬 먼저 익숙해서 뭐 다른 나라를 침공할 정도고 뭐 이런 경험도 있었고, 중국은 이제 나라가 엄청나게 크니까 기본적으로 그 관심이 있는 거고, 중간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이 중국, 일본하고 사이가 좋으면 한국, 일본, 중국을 하나의 그 이제 동아시아 블록으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한국에도 같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현대사에 정말 굴곡진 그 기록이 지금 동아시아에 남아 있잖아요. 침공하고 분단에 또 6.25 전쟁, 또 북한의 존재, 뭐 이런 속에서 한국은 너무 그냥 특별한 경험을 가진 나라라서 한국을 배워서 한국을 배워서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거나, 한국을 배워서 아시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근데 이 얘기 왜 시작했죠,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요. 저 뭐 지도 나름대로 짚어가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아 조금 비껴가신다 싶으면서도 또 재밌어서 더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매력은 있으세요. 저만 느끼나요?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정대세를 던지시면 아니 여기 무슨 얘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좀 갇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유럽만,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만 가봐도 거기 사는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태국, 버마,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이민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첫째 이민도 많이 없고, 중국, 일본 바로 옆에 나라지만, 교류가 이렇게 가깝게 살면서도, 이렇게 교류가 없는 경우 드물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한두 외국어는 또, 이렇게 하도록 교육받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너무 한국인 하면 딱 정체성이 굳어져 있으니까 너 한국인이냐 아니냐를 자꾸 이제 물어보는 어렸을 거죠. 때부터 배운 노래 그거잖아요. 우리는 한결에다 당군의 사손이다. 이런 노래 배우면서 한민족에 대한 참 막 격앙된 우리의 자긍심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도 옥죄기도 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 관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우리 박경신 교수님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곤욕을 여러 번 치르셨잖아요. 예. 아니, 소위 군대 문제로까지 연결되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 가운데도 있으셨는데. 저는 사실 그 문제는 저는 아직 직접 공부해보거나 고민을 많이 안 해봤는데 그 진보적 지식인들이 말씀하시는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또 송도일 교수님이 얘기했던 무슨 이제 경계인 이런 것들 시간이 되면 좀 탐구해보고 싶어요. 혹시 좀 저를 구원해줄 만한 게 어디 그 안에 있는지. 근데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에게는 또 다른 화두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게 제가 아니라 이제 교수님을 가까이 지켜본 많은 분들의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에게 정작 국적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병역 문제, 이제 어떤 변명도 허락되지 않는 병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참 헤쳐나가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을 위한 짧은 변명을 하자면, 근데 박경신 교수님이 2년을 계약하고 오셨던 한동대의 경험 이후에는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착을 하려면 당장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하신 그 유목민의 삶, 노마드적인 삶 이런 얘기에 대한 조금 더 철학적인 얘기와 또 교수님이 감당하셨어야 되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의 이야기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짚어 나가신다면 조금 더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경계인 얘기가 나와서 아까 조금 전에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잠시 나눴던 말씀인데요. 그 경계인의 또 다른 한 인물이 어제 오늘 지금 이슈 가운데 있죠. 정대세 선수 얘기를 아까 박효신 교수님께서 하시면서 동병상련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셨나 봐요. 많이 흥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흥분하셔도 돼요. 예. 참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죠. 정대세 선수를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참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병역이나 세금 하고 이제 사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대세 선수가 한국에서 수십 년 살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당연히 세금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렇게 그 외세로부터 침략
으로부터 이렇게 안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 당연히 병역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그 정태 선수가 뭐 했던 말, 정태 선수가 자기는 그 북한을 조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국가보안법 그 조사를 한다는 거는 물론 정태 선수가 뭐 서류상으로는 한국 국적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대부분을 이제 외국에서 살았던 그렇죠. 그런 정체감도 사람이고 되려 이제 남북 어디에 속하지 않은 조선이라는 그렇죠.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감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그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특이한. 예, 그 상상할 수 물론 없는. 그렇죠. 만주나 뭐 러시아, 미국에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이례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결국에 우리 사회가 우리 남한 사회가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정태 선수 같은 사람은 일본이나 뭐 그 러시아, 중국, 뭐 미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사실 스포츠 선수고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뭐 인기를 먹고 실력을 먹고 사는 거지만 인기가 없으면은 역시 스포츠 선수로 성공할 수도 없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조차 참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보면 한편의 코미디 같은 행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가보안법은 그런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물론 국가보안법 존재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저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폐지돼야 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튼 적용에 있어서도 정대세 선수 또는 그 수많은 경계인들, 우리 박 교수님을 포함한 기타 뭐 재외동포 여러분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에 우리 국내에 있는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편협해서 절대적 가치라고 느끼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남북 문제도 아니고 류현진 선수 LA 다저스 어제 그 이치로하고 대결 있었는데 기자들이 그 한국 기자들이겠죠. 자꾸 이제 한일 대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류현진 쿨하잖아요. 여긴 미국이다. 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이제 지역적인 이런 사고를 계속 지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참 코미디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대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 가볍게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바로 이게 이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분단 한국에 있어서 북의 동포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교류해 나갈 건지, 그리고 또 경계에 있는 재외 동포들, 예를 들어 중국 동포라든지 러시아 동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는 어떤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되려 뭐 코미디 같은 거긴 하지만 논의에 불을 지펴서 좀 더 논의를 확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화두를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국가보안법이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그렇죠. 하니까. 법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탈북 난민들은 다 그러면 북에 있을 때 뭐 체제 찬양 같은 말들 했을 테고 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럼 지금 또 다시 조사하고 처벌하고 뭐 이럴 건지. 그리고 요즘 뭐 탈북했다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나오고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지금 틀림없이 우리 역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또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네. 매우 굴곡지고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들의 어떤 그 심성, 그런 우리들의 심성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할 만한 그런 관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공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공부를 화두를 던지고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덧붙여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게 뭐 생리적인 품성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논란이 되었던 논쟁이 되었건 그 끝에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어떤 결과물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코미디이긴 하지만 어쨌든 논의를 조금 확장해서 크게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지금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요. 뭐 저는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경신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는 청취자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뭐 가르치시는 어느 대학 교수님이신가요?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당연히 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한 6년, 7년 됐습니다. 제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그 소송, 좀 공익소송들 기획하는 거 예, 이런 그 칼도 같이 하신지도 예. 그 비슷한 시간이시죠. 그 박경신 교수님 한국에 들어오셔서 10년이 넘는 시간, 15년 가까이 되나요? 그 시간 동안 해오신 역할들이 정말 상당합니다. 저희 나라 사법개혁에 관여를 하셨고 또 지금 뭐 아마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지만 로스쿨 3년, 4년째인가요?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또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은 늘 따라붙는 이름이 박경신이라는 분이신데요. 뭐 PD수첩 그리고 언론소비자 주권연대 사건, 미네르바 사건, 군법무관 파면됐던 불온서적 관련 사건, 또 인터넷 실명세 헌법소원 사건 등 우리 사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사건들에 다 관여를 하셨어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예. 그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 드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언론소비자 주권연대 사건은 업무방해 사건이죠. 그분들이 아마 조중동 불매운동, 언론소비자 주권연대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당시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까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게 박경신 교수님이셨거든요. 소비자 운동이면서도 또 소비자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그걸 업무방해로 묶었던 맞습니다. 사건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중동 불매운동으로 통하는 그 2차 불매운동이었죠. 조중동을 불매하는 게 아니라 조중동에 광고를 실는 회사에 대해서 불매를 얘기를 하면서 광고를 싣지 말아라. 이제 정론지에 실어라 차라리. 더 좋은 신문에 실어라 라면서 불매운동을 했던 건데요. 그 사건이 결국 다 유죄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제 검찰의 무리한 어떤 법논리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과는 없지 않았다고 봐요. 이 건 말고도 또 몇 건 제가 또 더 도움을 받은 건도 많습니다. 지금도 도움 받고 있는 건도 많고요. 최근에 이건 뭐 제 자랑인가 이 변호사 자랑인가 이건 뭐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하시기가 더 편하겠죠. 예. 그 CBS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예. 최초로 그 방송국이 심의 받은 거에 대해 제재 받은 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김미화 씨 프로그램에 왜 저 선대인 우석훈 뭐 이런 사람 낙곱살 팀이 예, 나와서 그 소위 편향된 사람 좌편향된 사람들만 불러서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제재를 한 경우가 우리나라 있었는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네네. 그 프로그램을 이제 편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국가의 경제 정책을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 관료도 같이 불러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교수님께서 이제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이제 뉴스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소송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이렇게 연성화된 시사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처음 있었던 소송이죠. 김미아 여러분이 좀 표적 심의를 받았다라는 해석들이 많고요. 실제 그 심의를 담당하셨던 방심위원이시잖아요. 네, 위원이기도 했고, 네. 가만 있어봐. 여튼 이 변호사님이 승소를 했고, 예. 네, 저희 얼마 전에 승소를 방통위를 상대로 승소를 했는데요. 승소하는데 제가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심의위원이었어가지고. 예, 심의위원이시면서도 그래도 이제 꾸준한 소수 의견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은 하셨잖아요. 여튼 뭐 부족이셨겠지만 뭐 파타임 예. 심의위원이니까 뭐 예. 제가 풀타임은 학자니까 학자로서 도와줄 수 있죠. 뭐. 예, 예. 그렇게 저희 법률가들이 자주 기대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미국 법과 관련해서 또 미국 법이 뭐 전지전능하거나 만능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라든지 비교법적으로 저희가 또 본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꽤나 있어요. 특히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언서주 같은 경우는 검찰이 미국 판례를 엉뚱한 걸 갖다 대면서 맞아요. 근거로 삼았는데 그걸 바로 잡아주셨어요. 제가 보면은 제가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었고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세팅한 이런 소송이 아니었고 그런 것들은 정말 검찰 측에서 미국 법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맞냐라고 확인해보는 연락들이 자꾸 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개입이 됐던 것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해석도 엉터리를 하고 그냥 끌어다 댄 그런 사례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대한 얘기만 이제 했는데요. 그뿐 아니라 제가 처음 모시면서 여러분들께 기획사 대표님 모셨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소송을 기획하셔서 또 진행하신 건도 여러 건이세요. 특히 기획소송, 공익소송이 아니더라도 다수 당사자를 대표한 고향과 관련된 그 안면도, 그러니까 태양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데 삼성 기름 유출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많은 법률가들 조직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익소송 관련된 말씀, 기획사 대표로서 몇 말씀 해보시죠. 스타가 좀 더 필요해요. 스타가요? 그래서 이제 좀 스타를 좀 어렸을 때 잡아서 길러야 되겠어요. 활동해 주실 변호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소송이 부러진 화살 보면은 이제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 김명호 교수하고 박훈 변호사 사이에 변호사가 한 게 뭐가 있냐 민주화 과정에서 딴 사람들이 피 흘리고 다 이뤄놓은 다음에 변호사들이 그걸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다. 이제 전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역할을 좀 잘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공익소송이라고 하면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하나 내놓고 정부 쪽 답변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합헌 나오고 그러니까 패소하는 거죠. 위헌 소송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공익 사건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제기하는 자체로 그냥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좀 축배를 들었었던 게 이제 인터넷 실명제 위헌 소송인데 그것도 사실은 그게 위헌 판정이 나왔다는 건 이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 거고 그만큼 담론이 무르익은 상대였고 그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했던 단체나 이런 데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과정 뭔가 그 어느 나라든지 법치주의의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법치주의의 형식을 빌어서 도장을 꽉 찍는 너 이겼다. 이건 잘못된 제도다라고 해주는 이게 이루어져야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장이 딱 찍히지 않으면 계속
계속 우리는 을의 지위에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패배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송도 이제 다른 단체에서 실명제 싸움은 계속 해왔지만 실제 소송에 가서는 이제 저희가 거의 다 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서면을 뭐 5번인가 냈어요. 저쪽에서 10페이지는 우리가 헌법소원에서 5번 정도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쪽에서 10페이지 내면 많은 공을 들인 사건이네요. 네, 그쪽에서 10페이지 내면 우리 20페이지 내고 저쪽에 30페이지 내면 우리 20페이지 내고 양보를 하셨나요? 그런데 마지막 서면은 우리가 내고 끝나는. 예. 네. 그런 자존심을 끝까지. 그럼요. 예. 저한테 걸리지 마세요. 네. 아니 물론 이제 사법부에서 모든 걸 결정해줘야 되는 사법 만능도 최근에는 조금 회의감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이 짧은 정말 길지 않은 역사 안에서 그런 그 견인하는 역할을 해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예. 그럼요. 그리고 그래서 그 소송 결정이 잘 나와서 예. 그거에 비추어서 지금 올해 비슷한 소송을 이제 또 제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예. 전부 다 실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게임머니 이런 거 관련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온라인 게임을 하려면 예. 청소년들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그렇죠. 부모님의 동의. 네네. 라는 방식으로 근데 시작이 법정 되죠.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면은 그거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간주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우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 게임하는 사람이 청소년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정 대리인 그냥 어른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이니까 누가 게임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 실명제가 지금 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기획하시는 게 솔직히 법률가로서 재밌고 솔깃하긴 해요. 우리 예비 법조인들, 로스쿨 학생들도 많이들 참여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수님께서 이런 안을 내놓고 우리 법리적으로 검토해보자 하면 내가 정말 그러니까 법 기술자가 아니라 정말 법조인이 되는 거구나 하고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학교에서 학생들 이런 공익소송에 많이들 관심 가지나요? 그럼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사실은 학교에 가서 이렇게 사회활동 많이 하게 된 게 도리어 학생들 무서워서 사회활동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로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이지 않으면 헌법을 가르치더라도 틀림없이 지금까지의 판례만 가지고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판례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렇게라도 뭔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태안 기름유출 사고 났을 때도 네, 사실은 학생들이 먼저 대거 내려가서 학생들이 먼저 뭔가 좀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좀 저한테 찾아와서 마침 또 제 고향이 그 근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의무감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때 같이 가서 법률 봉사했죠. 그때 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고려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이 박경신 교수님이 또 큰 재산이시겠지만 교수님께는 정말 학생들이 큰 자산이에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을 착취하여 활동을 참 많이 하셨네요. 기획사 대표라니까요. 그리고 또 아마 저널 그 법률 영어 저널인가요? 우리 한국법을 또 이제 외국에 소개하는데도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영문 법률 저널. 예. 사실
저희 로스쿨 점수 따는데 제가 기여를 많이 했는데 학교에선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 로스쿨들이 이제 평가받을 때, 네네네. 교육부에서 평가받을 때요. 평가받을 때 그 영문 법률 저널이 서울대 하나 있었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인데 이제 저희는 그 미국 로스쿨 방식으로 그 학생들이 에디터가 되는 이제 그런 뭐랄까 좀 더 학생 중심적인.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은 학생 중심적이진 않은데 이제 그 굴러가는 그거는 그 학생들의 역할 내용을 구성하고 그렇죠. 엮어가는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 영자 저널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배포를 전 세계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한 800. 그래요? 유럽, 늘 미국. 그렇게 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예. 저는 또 국내에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널인가 보셔도 했는데 돼요. 아니, 네. 실제 우리 한국법이라든지 한국의 법률 상황들을 또 외국에다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게 상시적인 거였군요. 그럼요. 영어 공부 하시려면 들어오셔도 돼요. 네, 와서 글을 하나 쓰시면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서. 다음 얘기. 왜 물어봤어? 피고인이시죠? 네네, 아직 피고인입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신가요? 상고심. 상고심, 네. 대법원에 계류 중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인터넷에 성기 사진이 게시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명이 어떻게 되시죠, 피고인? 죄명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인가 2항. 행위태양을 설명을 하시면? 행위태양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엊그제도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그 외국 블로거가 이제 외국 기자인 것 같아요. 제 사건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번역을 하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자기의 성기 사진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지금 음란물 배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음란물 배포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 사진이 아마 이제 방심위원으로서 이제 심의를 했던 사진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린 게 그 사진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음란물로 규정을 하는 게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제 글. 사실은 그 글을 올리려고 했던 거고 그 글을 제가 이제 저작권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칠 때도 항상 느끼는 게 실물을 안 보면은 저작권 가르칠 때도 뭐가 저작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림 2개를 보여주고 이 정도 비슷해야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판정을 보는 그런 경험을 생생한 경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그림은 이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그림이 뭐냐? 그래서 저희 심의에서 음란물로 규정됐던 사진을 이제 올렸었던 거죠. 그 법률적으로 조금만 첨언해서 제가 청취자분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음란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성기의 사진은 모두 음란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학서적에 있는 성기의 사진, 그렇죠. 뭐 발기된 성기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걸 음란물로 보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특정 부위의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음란물로 치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맥락하에서 게시가 되었는지, 거론이 되었는지, 음란성이라는 건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법률적 태도인데 실제 이제 교수님 사건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의 평소 활동이라든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입장, 그리고 게시글에서 보여준 어떤 이제 말의 취지, 그러니까 발언의 취지 등을 종합해서 본다면은 이걸 음란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벌금형인가요? 유죄로 2심까지 선고를 받고 지금 상고심에 계류 중이라고 하시네요. 네. 어떤 판결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저는 또 그렇습니다. 현재 법원이 선도적인 판결을 해줘서 무죄로 판결이 되고 또 음란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이제 재차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또 전개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좀 성과가 없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절망적으로 봐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 예, 뭐. 적어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르다는 걸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맥락을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뭐 찬양 고무하는 그런 네. 글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탈북자분들 웹사이트가 또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북한 정부에 대해 상당히 적개심을 네.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북한 찬양 조선중앙통신 나온 글을 거기 올려놓고 네. 그걸 비판하는 걸 이제 밑에 몇 줄 쓰면 네. 그거는 기소를 안 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이제 비판을 한다. 그렇죠. 근데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표현이 보면 이미 어떤 존재하는 어떤 다른 표현물에 대한 평가거든요. 항상 논평입니다. 당장 그런 요소들을 그럼요. 모든 표현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당장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하나 보더라도 그 그림은 주위의 사물에 대한 어떤 평가예요. 그거를 따뜻하게 그리기도 하고 차갑게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그 원작을 연상시키는 원작을 지칭하는 뭔가를 갖다 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엔 그 검열의 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었던 거고 네. 그럼 검열 원본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줬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네. 예. 실제 저희 국가보안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박정근 씨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그렇죠. 내려 그 사람의 평소의 활동이 소위 그들이 낙인을 찍는 종북의 활동에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거는 다른 글을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정말 기소를 하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정근 재판도 제가 참고인 진술했던. 그래요. 네, 역시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재판에는 어디서나.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나타나시는 이광철 변호사 이광철 사건이었는데 박정근 씨가 800여 개의 어떤 트위트를 올렸는데 잠깐만 제가 숫자에 약하고 사람 80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이름에 8개일 약한 수도 있어요. 네, 아니 몇백 개인데 한 500여 개 트윗이 네. 북한을 조롱하는 트윗들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 김정일 위원장 죽었을 때 장군님 돌아가셨으니까 저랑 사귀어요. 이제 그 기쁨조한테 보낸다는 트윗, 뭔지 이런. 그러니까 세습 체제를 이제 조롱하고 비판하는 취지의. 그러니까 그런 트윗이 한 500여 개였고, 그리고 이제 북한 공식 트위터 계정을 RT한 게 그게 한 200여 개였고, 그런데 실제 재판에서는 보니까 북한을 조롱했던 트윗은 이렇게 그냥 없는 걸로 치고 그걸 이제 분리해서 판단을 그렇죠. 한 거죠. 네, 없는 걸로 치고 그러니까 맥락을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을 다 그 이제 일종의 패러디잖아요. 계속 중간중간에 실제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데서 어떤 말씨를 쓰는지 보여줘야 그 말씨를 이용해서 웃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본들을 제 아까 표현을 보자면 원본들을 쭉 깔아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원본을 연상시키는 말투를 써서 다른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웃기는 그 전략인 건데 그거 하나의 작품인데 하나의 아마추어 예술 작품인데 그거를 손으로 딱 그리고 그쵸. 분리해서 조롱하는 거는 다 가려놓고 그 원본들만 갖다 놓고 RT했던 것만 분리 판단을 한 거죠. 이게 법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분이 상당수의 내용을 이렇게 조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코멘트 없이 그냥 RT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조롱하고 비판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트윗이네.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게 법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기계적인 방식으로 분리를 하고 결국은 유죄를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북한 그러니까 탈북자분들 사이트에서 북한 입장 비난하기 위해서 북한 입장을 써놓은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기소가 되는 게 맞죠. 네.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많은 도움을 얻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추이를 봐서는 당분간은 우리 사회가 이 1차적 기본권에 불과한 이 표현의 자유가 다시 후퇴한 마당에 그 박 교수님의 활약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쪽에서도 뭐 기획사 일에만 열중하지 마시고요. 당장이 지금 1차적 침해에 대해서도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홍반장처럼 계속 달려와 주십시오. 그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시간이 정말 더 있었으면 저는 박 교수님의 인간적인 매력들을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겸손함인가? 이것도 일종의 겸손함인 것 같아요. 그 논리가 필요한 지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스스로 얘기를 하실 때는 너무 수줍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도했던 이 따스하고 소소한 이야기로 이 마무리를 하는 게 안 돼 버렸어요. 책임지세요. 저희 방송은요.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점을 두는 방송이거든요. 사람이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늘 딱딱한 법대 교수님 박경신 아니세요. 되게 삶의 자락자락에도 여러분들이 언뜻 훔쳐보셨겠지만 자락자락에도 이런 사연들이 있다면 이 사람 사고의 자락자락에는 또 얼마나 많은 꿈들과 감성들이 있을까요? 그거 상상하시면서 앞으로도 박경신 교수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셨어요, 저는. 어떠세요? 국민방송 이런 인터뷰. 또 이 스튜디오에서 이 삭막한 스튜디오에서 아니 이 안에 갇혀 있으면 삭막하진 않아요. 도리어 좀 이렇게 좀 고독한 분위기고 갇혀 있어서 아직 좀 얼떨떨한데요.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국민 TV에. 앞으로 뭘 할지 모른다는 거. 묘하게 들리는데요.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뭘 할지 모르고 우리 앞으로 뭘 할지 같이 좀 얘기하고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실 이거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일 내년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속 바로 이 공간 지금 이 녹음실 계속 유지해 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시 또 꼭 모실 거예요. 그때는 오늘은 이제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고 사람의 향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슈와 관련된 신랄한 얘기를 끝까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저희도 한 번은 모여가지고 법조인 흉도 보고요. 한국 변호사들 흉도 보고요. 다음에는 우리 사석에서도 정말 한국 정치가 걱정이고 한국 법조계가 걱정이신 분입니다. 이분의 끝까지 가는 한국에 대한 우리 법조인에 대한 여러 가지 통렬한 비판들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불러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나와주실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송기획사 대표 박경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 스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더 많은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를 같이 고민할 그런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이 많이 우리 기획사에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또 봬요,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